쾅, 쾅. 금속이 찢어지는 소리가 강원도 산길을 가득 메웠습니다. 기익.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핥히는 소리,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며 쏟아지는 소리, 그리고 날카로운 여자의 비명소리. 2005년 7월 31일 오전 11시 23분. 그날 48의 신영애는 그렇게 허무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애의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였을까요? 이후 유리는 어떻게 자랐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42세 강유리입니다. 힐튼 호텔의 총괄 사장이자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하지만 20년 전 22살 여름까지만 해도 한국대학교 경영학과를 다니고 있던 그저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엄마 신영의 한국 최고 만족도를 자랑하는 5성급 호텔인 힐튼 호텔의 회장인 아버지 강태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그날 아침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서울 한남동 200평 저택 2층 창가에서 유리는 창밖 경치를 보며 커피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여름 햇살이 은빛 티스푼에 반짝거렸고 정원의 하얀 장미가 산들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매미 소리가 멀리서 울렸습니다. 평화로운 일요일이었습니다. 유리야. 아래층에서 엄마 목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유리가 계단을 타닥타닥 내려가자 현관에 엄마가 서 있었습니다. 아이보리색 리넨 원피스를 입은 영애의 모습이 아침 햇살을 받아 환하게 빛났습니다. 어깨까지 흘러내리는 검은 단발머리를 귀 뒤로 넘기며 영애가 미소 지었습니다. 핑크빛 립스틱만 살짝 바른 하얗고 동그란 얼굴, 날씬한 몸매까지 유리와 무척이나 닮아 있었습니다. 엄마 미경 이모, 지영 이모랑 강원도 다녀올게. 홍천에 새로 오픈한 호텔 있잖아. 아버지가 꼭 보고 오래. 경쟁사 벤치마킹도 하고 우리끼리 오랜만에 여행도 즐기고. 영애가 가방끈을 어깨에 매며 말했습니다. 힐튼 호텔의 안주인인 영애는 평소에도 남편 강태준의 사업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한국대학교 동양화가를 나온 화가였지만 호텔 경영에도 조예가 깊었습니다. 명성고등학교 동창이자 절친인 이미경, 한지영과 함께 여행을 겸한 호텔 투어였습니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엄마. 유리가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영애가 현관문을 열고 나가며 뒤돌아봤습니다. 우리 딸 잘 지내고 있어. 이틀 후에 올게. 영애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오전 10시경 영애가 운전하는 고급 흰색 SUV가 서울을 출발해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조수석에는 절친이자 한국대학교 경영학 교수 이미경이 앉아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뒷좌석에는 한지영이 앉아 있었습니다. 세 명의 절친은 17세 고등학생 때처럼 수다를 떨며 깔깔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 영애 덕분에 친구들이 오랜만에 호강한다. 미경이 말하며 손뼉을 탁 쳤습니다. 맞아. 결혼하고 애들 키우느라 정신없다가 셋이서 나온 게 정말 오래간만이야. 지영이 창밖에 푸른 산을 내다보며 감탄했습니다. 영애는 핸들을 가볍게 잡고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라디오에서는 경쾌한 여름 노래가 흘러나왔고 창밖으로는 초록빛 산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구불구불한 2차선 국도였습니다. 맞은편에서 가끔 차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전 11시 23분 반대편 차선에서 검은색 차 한 대가 나타났습니다. BMW 5 시리즈였습니다. 차는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비틀거리며 중앙선을 훌쩍 넘어왔습니다. 속도는 시속 100km가 넘어 보였습니다. 운전석의 젊은 남자,
조수석에 젊은 여자가 타고 있었습니다. 영애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 차, 왜 저래? 영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 손이 핸들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검은 차는 무섭게 돌진해 왔습니다. 거리가 급격히 좁혀졌습니다. 50m, 30m, 10m, 5m. 미경이 소리쳤습니다. 영애야, 조심해. 영애가 황급히 핸들을 오른쪽으로 확 꺾었습니다. 끽. 타이어가 도로를 핥히며 타는 듯한 고무 냄새가 퍼졌습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쾅! 천지가 뒤집히는 충격이었습니다. 흰색 SUV가 빙글빙글 제자리에서 돌기 시작했습니다. 차체가 공중에 떴다가 다시 땅에 쿵 부딪히면서 뒤집어지고 있었습니다. 유리창이 파르르 떨리더니 퍽 터지며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금속이 찌그러지며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까, 아, 세 여자의 비명이 뒤섞였습니다. 차는 한 바퀴, 두 바퀴 반을 돌았습니다. 도로를 벗어나 비탈로 대굴대굴 굴러 떨어졌습니다. 나무를 쿵 들이받고 바위에 부딪히며 쾅쾅 튕겼습니다. 차체가 완전히 박살나며 우지끈거렸습니다. 마침내 차는 쿵 하고 뒤집혔습니다. 고요했습니다. 산새들이 놀라 푸드득 날아갔습니다. 매미 소리만 윙윙 울렸습니다. 검은 BMW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브레이크를 밟는 소리조차 없었습니다. 부웅 엔진 소리가 점점 멀어지더니 사라졌습니다. 여전히 갈지자를 그리며 그대로 도망갔습니다. 으윽! 미경이 신음하며 눈을 떴습니다. 이마에서 피가 주르륵 흘렀습니다. 팔이 뻐근하게 아팠습니다. 영애야, 영애야. 지영이 뒷좌석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갈비뼈가 욱신거렸습니다. 운전석의 영애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고개가 핸들에 푹 기댄 채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영애는 대답을 하지 못한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한남동대 저택. 유리는 2층 방에서 경영학 원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매미 소리가 윙윙거렸습니다. 시원한 에어컨 덕분에 한여름의 불볕더위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평온한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1층 서재에서는 강태준이 안경을 쓰고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53세의 태준은 힐튼 호텔을 20년간 경영해온 노련한 기업인이었습니다. 178cm 키에 70kg, 모델 같은 몸매와 뚜렷한 이목구비의 미남형 얼굴, 중저음의 목소리를 가진 멋진 중년 신사 모습이었습니다. 띠리링 띠리링. 갑자기 전화기가 시끄럽게 울렸습니다. 태준이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네, 강태준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십니까? 태준의 얼굴에서 혈색이 싸악하고 사라졌습니다. 수화기를 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교통사고요? 지금 어디 계십니까? 홍천 성심병원? 유리가 계단을 쿵쿵 뛰어내려왔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태준은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유리야, 엄마가,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사고가 났대. 유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차 가져와. 당장 가야 한다.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황급히 차에 올랐습니다. 검은색 벤츠가 한남동을 빠져나가 고속도로로 향했습니다. 서울에서 강원도 홍천까지 2시간. 하지만 영원처럼 길고 무거웠습니다. 차 안은 무덤처럼 조용했습니다.
태주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만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유리도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나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오후 2시 10분 홍천 성심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하얀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알싸하게 자극했습니다. 유리와 태주는 복도를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구두 소리가 탁탁탁탁 빠르게 울렸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복도 끝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강태준 보호자님이십니까? 의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준이 헐떡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 아내는 괜찮습니까? 의사는 고개를 천천히, 아주 천천히 좌우로 저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장에서 이미 돌아가신 상태였습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뇌 손상이 심했고 즉사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유리의 세상이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태준의 다리에서 힘이 쭉 빠졌습니다. 벽에 손을 탁 짚고 주저앉았습니다. 유리는 그 자리에 얼음처럼 굳어섰습니다. 귀가 먹먹했습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물속에서 울리는 것처럼 멀리 들렸습니다. 영안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복도가 끝없이 길었습니다. 발걸음이 쿵쿵 무거웠습니다. 차가운 냉기가 폐를 시리게 찔렀습니다. 하얀 천이 덮인 침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천을 스르륵 걷어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엄마 영애의 얼굴이었습니다. 유리는 엄마의 피 묻은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니야. 이건 사실이 아니야. 꿈이지? 엄마. 꿈이지? 태주는 영애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몸이 와들와들 떨렸습니다. 영애야. 미안해. 내가 보내지 말걸. 태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영애야. 나 혼자 어떻게 살아? 우리 유리는 어떡하고. 태준의 포효하는 울음소리가 영안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미경과 지영은 중상을 입었지만 목숨은 건졌습니다. 팔이 부러지고 갈비뼈에 금이 갔지만 목숨은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영애만, 운전석에 앉았던 영애만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홍천경찰서 교통과 최 형사가 찾아왔습니다. 첫 사건을 맡은 27살 앳된 얼굴의 형사였습니다. 유족분이십니까? 최 형사가 물었습니다. 태준이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뺑소니 사고입니다. 검은색 BMW 5 시리즈로 추정되며 현재 추적 중입니다.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중앙선을 넘어 정면 충돌 후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반드시 잡겠습니다. 최 형사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범인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석 달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검은 차는 사라졌고 범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미제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20년이 흘렀습니다. 2025년 7월 31일 오후 10시. 오늘은 엄마의 제삿날입니다. 유리는 이제 42살이 되었습니다. 힐튼 호텔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이미경의 아들인 남편 김정훈, 11살 아들 김도영과 함께 한남동 저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태주는 73이 되었고 8년 전 새어머니 박정숙과 재혼했습니다. 태주는 제사상 앞에 하얀 향을 피웠습니다.
연기가 가늘게 피어올라 천장으로 스르륵 올라갔습니다. 유리는 아련한 눈빛으로 엄마의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48에 멈춘 시간. 사진 속 영애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답고 우아한 모습이었습니다. 유리가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이마가 방석에 닿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 이제 진실을 찾아야겠어요. 누가 엄마를 죽였는지, 왜 도망갔는지, 100년이 걸린다 해도 꼭 찾아서 벌을 받게 할게요. 약속할게요. 옆에 남편 정훈이 조용히 섰습니다. 정훈이 유리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정훈이 낮게 말했습니다. 찾을 거예요. 반드시. 아버지 강태준은 눈을 지그시 감고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바로 옆에서 박정숙은 조용히 서 있기만 했습니다. 그때까지 유리는 몰랐습니다. 뺑소니범이 그렇게 비열하고 사악한 인간인지, 바로 측근에서 자신의 목숨까지 노리고 있다는 것을 2025년 7월 31일 오후 6시 한남동 저택 거실에는 유리의 가족들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유리, 남편 정훈, 11살 아들 도현, 그리고 아버지 태준과 새어머니 박정숙까지. 정숙은 도우미 아주머니 2명과 함께 제사 준비를 도우며 부엌과 거실을 쉴 새 없이 오갔습니다. 과일을 다듬고 나무를 정리하고 국그릇을 놓으며 정성스러운 며느리처럼 움직였습니다. 전 부인의 제삿날이 달갑지 않을 터인데도 정숙은 기꺼이 준비를 도왔습니다. 하지만 유리는 느꼈습니다. 정숙의 손끝이 파르르 떨리고 있다는 것을. 이마에는 가느다란 땀방울이 맺혀 있었고 입술을 수시로 깨물었습니다. 10시가 되자 영예의 제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정숙이 수저를 상에 올리려고 집어들었습니다. 제사상 앞으로 다가가 놓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손이 미끄러지며 수저가 큰 소리를 내며 쨍그랑 떨어졌습니다.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정숙이 황급히 몸을 숙여 수저를 주었습니다. 미안해요. 손이 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유리는 정숙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이상하다. 새엄마는 왜 매년 이날만 되면 저렇게 긴장하실까? 지난 8년간 함께 지낸 제삿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숙은 언제나 7월 31일만 되면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손을 자주 씻었고 말수가 급격히 줄었으며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제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유리가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이마가 방석에 천천히 닿았습니다. 눈을 감자 엄마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하얀 리넨 원피스를 입고 환하게 웃던 엄마. 현관에서 손을 흔들던 그날 아침의 엄마. 절을 마치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의 영정사진이 촛불에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유리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엄마, 올해는 꼭 범인을 찾을게요. 약속할게요. 제사가 끝나고 음복을 나눴습니다. 거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벽시계의 째깍거림만이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도연이가 조용히 밥을 먹었고 태주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띠리링 띠리링. 정숙의 휴대전화가 시끄럽게 울렸습니다. 정숙이 화들짝 놀라며 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확인하더니 급히 일어섰습니다. 잠깐만요. 전화 좀. 정숙이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응, 진혁아. 제사 잘 끝났어. 유리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고진혁은 정숙의 아들이자 정숙의 전 남편 고칠성과 사이에서 낳은 아들입니다. 지방 어느 호텔 카운터 일을 하다가 정숙이 재혼 후 태준의 배려로
서울 힐튼 호텔 총지배인이 되었습니다. 44살의 진혁은 평소 공손하고 업무 능력이 뛰어난 직원이었습니다. 유리보다 2살 많은 44살의 나이지만 유리에게 항상 예의 바르게 행동했습니다. 정숙의 통화가 짧게 끝났습니다. 베란다에서 돌아온 정숙의 얼굴이 조금 밝아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유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진혁 오빠는 왜 매년 오늘만 되면 꼭 전화를 하실까? 곰곰이 떠올려 보니 이상했습니다. 진혁은 평소 바쁘다며 어머니에게 일주일에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7월 31일만 되면 어김없이 제사가 끝날 무렵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지난 8년간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말입니다.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유리와 정우는 침실에 들어왔습니다. 도연이는 이미 깊은 잠에 빠졌고 태중과 정숙도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유리는 침대 끝에 앉아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정훈이 유리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아내의 축 처진 어깨를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유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이상하지 않아요? 무엇이? 정훈이 다정하게 유리를 바라봤습니다. 새엄마랑 진혁 오빠요. 매년 오늘만 되면 둘 다 너무 불안해 보여요. 새엄마는 손을 계속 떨고 진혁 오빠는 꼭 전화를 하고 유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뭔가 숨기는 것 같아요. 정우는 턱을 천천히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10여 년간 법조계에서 수많은 사건을 다뤄온 변호사의 예리한 직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의심의 조각들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듯 했습니다. 정훈이 유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올해는 제대로 알아봐야겠어. 다음 날 오전 9시 갑자기 유리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최 형사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유리는 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중년의 최 형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모님, 저 최 형사입니다. 어제 여사님 제사 잘 지냈습니까? 유리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네, 형사님. 최 형사의 목소리에 깊은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벌써 20년입니다. 사모님, 저는 아직도 그 사건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의 첫 미제 사건이었거든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혹시 올해도 다시 한번 조사해 봐도 될까요? 유리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형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남편분께서 변호사시죠? 함께 협력하면 뭔가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전화를 끄는 유리는 정훈에게 달려갔습니다. 정훈은 서재에서 노트북으로 뭔가를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유리가 말했습니다. 여보, 최 형사님이 다시 조사하신대요. 정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화면을 돌렸습니다. 나도 이미 알아보고 있어. 일단 20년 전 사고 기록부터 확보했어. 오후 2시. 유리는 강남의 조용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엄마의 친구였던 한지영과 절친인 동시에 유리의 시어머니 미경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두 사람은 20년 전 그날 엄마와 함께 차에 타고 있었습니다. 살아남은 유일한 목격자들이었습니다. 카페 구석 자리에 68세의 미경과 지영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흰 머리가 섞인 두 사람은 유리를 보자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표정만큼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미경이 유리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유리야, 우리 며느리 어제 제사 지내느라 마음이 안 좋았겠구나. 세 사람은 차를 주문하고 조용히 마주 앉았습니다. 유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지영 이모님 혹시 그날 일 새롭게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사고 낸 차에 대해서요. 미경과 지영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20년 전 그날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밝게 웃으며 운전하던 영애.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달려온 검은 차. 쾅 하는 충격. 비명. 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검은색 BMW였어. 운전석에 젊은 남자, 조수석에 젊은 여자. 유리가 메모장을 꺼내 적었습니다. 나이는요? 미경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20대 중 후반으로 보였어. 너무 빨라서 정확하진 않지만. 유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은 BMW. 20대 중후반 남녀. 이미 알고 있던 정보였지만 직접 듣는 것은 무게가 달랐습니다. 그때 미경이 갑자기 뭔가 생각난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 맞다. 유리가 몸을 앞으로 확 기울였습니다. 네. 미경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차 번호판 끝자리가 31번이었어. 왜냐하면 그날이 7월 31일이었잖아. 그래서 이상하게 기억에 남았어. 유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손에 든 볼펜이 떨렸습니다. 차 번호 끝자리 31번. 사고 날짜와 똑같은 숫자. 우연일까? 아니면 운명의 암시일까? 유리가 중얼거렸습니다. 31번. 집으로 돌아온 유리는 급히 정훈에게 전화했습니다. 정훈은 이미 최 형사와 만나 20년 전 교통사고 기록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유리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여보, 차 번호 끝자리가 31번이래요. 정훈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31번. 범위를 좁힐 수 있겠어? 2005년 당시 검은 BMW 끝자리 31번을 찾아보면 단서가 나올 거야. 그날 밤 유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고 벽시계는 째깍째깍 소리를 냈습니다. 유리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1번. 7월 31일. 뺑소니범은 왜 신고하지 않고 도망갔을까? 다음 날부터 진짜 추적이 시작되었습니다. 정훈과 최 형사는 그날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강남의 한법률사무소 회의실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20년 전 교통사고 기록이 빼곡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최 형사가 노트북을 열며 말했습니다. 2005년 당시 서울과 경기 지역에 등록된 검은색 BMW 중 번호판 끝자리가 31번인 차량은 총 12대였습니다. 정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리스트를 살펴봤습니다. 12개의 이름과 주소가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차량 소유주들의 정보였습니다. 나이, 직업, 주소, 당시 상황까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나씩 확인해야겠습니다. 정훈이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정훈과 최 형사는 12명 중 8명을 이미 제외시켰습니다. 사고 당일 명확한 알리바이가 있거나 이미 사망했거나 차량을 팔아버린 경우였습니다. 남은 것은 4명. 그 중에서도 3명이 특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 김태수, 당시 31살. 힐튼 호텔 주방 직원이었습니다. 검은 BMW 530을 소유하고 있었고 번호판 끝자리는 31번이었습니다. 사고 당일인 7월 31일 휴가를 냈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더욱 수상한 것은 사고 직후인 8월 5일 갑자기 사직서를 냈다는 점이었습니다. 정훈은 김태수를 찾아갔습니다. 현재 51살이 된 김태수는 인천의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눈빛은 불안했습니다. 정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2005년 7월 31일 어디 계셨습니까? 김태수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날요? 기억이 잘. 말끝을 흐렸습니다.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혔습니다. 정우는 김태수의 반응을 예리하게 관찰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확실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더 파고들어야 했습니다. 두 번째 용의자, 박민준, 당시 28살, 강태준과 경쟁 관계에 있던 그랜드 호텔 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사업 실패로 아버지와 갈등을 겪고 있었고 힐튼 호텔에 원한이 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당시 검은 BMW 320을 몰고 다녔고 번호판 끝자리도 31번이었습니다. 최 형사가 박민준을 추적했습니다. 현재 48의 민준은 미국으로 이민을 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최 형사는 국제공조를 요청했고 현지 경찰의 도움을 받아 민준의 행적을 조사했습니다. 2005년 7월 말 출국 기록이 있었지만 정확한 날짜는 8월 3일이었습니다. 7월 31일 당일 어디에 있었는지는 불명확했습니다. 세 번째 용의자, 고칠성, 당시 46살, 박정숙의 전 남편이자 진혁의 아버지였습니다. 폭력 전과가 있었고 정숙과 이혼 당시 재산 문제로 강태준 측과 마찰이 있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당시 검은 BMW 528을 소유했고 번호판 끝자리는 역시 31번이었습니다. 정우는 고칠성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현재 칠성은 서울 영등포의 허름한 쪽방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혼 후 사업 실패로 재산을 모두 잃고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정훈이 쪽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톡톡톡.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삐걱 열리며 이른 줄에 접어든 칠성이 나타났습니다. 구부정한 어깨, 거친 손, 주름진 얼굴,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칠성이 정훈을 의아한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누구십니까? 정훈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변호사 김정훈입니다. 잠깐 여쭤볼 게 있어서 왔습니다. 칠성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문을 닫지는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좁은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창문으로 회색빛 하늘이 보였습니다. 정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2005년에 검은 BMW를 소유하고 계셨죠? 칠성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그랬죠. 그 차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칠성이 담배를 한 대 꺼내 물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연기가 천천히 퍼져나갔습니다. 칠성이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그 차는 아들한테 줬어요. 정훈의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아들이요? 진혁이 2005년쯤 물려줬지. 그때 애가 24살이었나. 대학 졸업하고 취직 준비한다고 차 필요하다길래. 칠성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게 왜요? 정훈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아닙니다. 그냥 오래된 사고 때문에 확인차 여쭤본 겁니다. 칠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정훈은 쪽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진혁, 고진혁.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며칠 후 정훈은 유리에게 조사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한남동 저택 서재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정훈은 3명의 용의자 정보를 유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유리가 리스트를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김태수? 우리 호텔 직원이었네요. 맞아, 주방에서 일했었어. 사고 직후 사직했고, 박민주는 경쟁사 아들이고, 유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정훈이 조심스럽게 세 번째 이름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고칠성. 장모님의 전남편이었어. 유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새엄마 전남편이요? 그런데 정훈이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고칠성이 그 차를 아들에게 물려줬다고 말했어. 유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들이면 진혁 오빠? 정훈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유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확실한 건 아니야. 차를 물려받았다고 해서 진혁 형님이 운전했다는 증거는 없어. 더 조사를 해봐야겠어. 유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진혁 오빠가 그 차를 가지고 있었다고? 설마. 하지만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진혁은 항상 친절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날 유리는 회사에서 진혁을 마주쳤습니다. 힐튼 호텔 복도에서 진혁이 서류를 들고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진혁은 유리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진혁이 다가와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강유리 사장님, 안녕하세요. 이번 분기 실적 보고서 가져왔습니다. 진혁은 유리보다 2살 나이가 많지만 힐튼 호텔 내에서는 항상 존댓말을 했습니다. 유리는 진혁을 바라봤습니다. 44살의 진혁은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빗은 머리, 부드러운 미소, 예의 바른 태도,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직원이었습니다. 진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요즘 무슨 걱정 있으세요?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유리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오빠. 괜찮아요. 진혁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혹시 제가 도와드릴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강유리 사장님은 저한테 소중한 가족이니까요. 유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의심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진혁 오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걸까? 아니면 연기하는 걸까? 그날 저녁 정우는 최 형사와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중요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최 형사가 당시 병원 기록을 샅샅이 뒤진 결과 사고 다음 날인 8월 1일 홍천의 한 병원에서 24살 남성이 이마 열상으로 응급 치료를 받은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최 형사가 기록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름은 가명을 사용했지만 나이와 키, 체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78cm, 70kg, 이마에 5cm 열상. 정훈이 숨을 죽이고 기록을 살펴봤습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결정적 증거가 없었습니다. 당시 조수석에 탔던 여자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 여자가 증언해야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정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그 여자를 찾아야 합니다. 밤은 깊어갔고 두 사람의 추적은 계속되었습니다. 정훈과 최 형사는 김태수를 집중적으로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밤낮으로 김태수의 과거를 샅샅이 파헤쳤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통화 기록, 병원 기록까지 모두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2005년 8월 1일 오후 3시 홍천 성심병원 응급실 기록에 김태수의 이름이 또렷이 적혀 있었습니다. 진료 내역란에는 이마 열상 5cm, 교통사고로 추정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사고 다음 날이었습니다. 최 형사가 주먹을 탁 쥐었습니다. 이거다. 결정타예요. 정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신중했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최 형사는 경찰 3명과 함께 인천의 김태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4시 손님이 뜸한 시간이었습니다.
식당 안에서 김태수는 혼자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최 형사가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철컥. 때릉때릉 식당 문이 종소리에 김태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경찰복을 본 순간 김태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최 형사가 수첩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김태수 씨, 2005년 7월 31일 강원도 홍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건으로 동행해야겠습니다. 김태수의 다리에서 힘이 쭉 빠졌습니다. 싱크대를 붙잡고 간신히 몸을 지탱했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접시가 떨어져 바닥에서 와르르 깨졌습니다. 김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최 형사가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병원 기록, 차량 소유 기록, 사직 시기까지 순순히 따라오시죠. 김태수는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경찰차에 올랐습니다. 경찰서 조사실.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김태수의 창백한 얼굴을 비쳤습니다. 최 형사와 정훈이 마주 앉았고 김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쥐고 있었습니다. 최 형사가 녹음기를 켰습니다. 삑 기계음이 울렸습니다. 김태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2005년 7월 31일 제가 술을 마시고 운전했고 강원도 홍천에서 흰색 SUV를 들이받았습니다. 유리와 태준이 조사실 밖 대기실에서 모니터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유리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드디어 20년 만에 범인을 잡았습니다. 김태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겁이 났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냥 도망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최 형사가 물었습니다. 조수석에 누가 타고 있었습니까? 김태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자였어요. 저 혼자. 정훈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혼자? 목격자들은 분명히 조수석에 여자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태수는 혼자였다고 말했습니다. 조사가 끝났습니다. 김태수는 유치장으로 넘어갔고 유리와 태준은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유리는 태준의 팔을 붙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유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드디어 잡았어요. 엄마를 죽인 사람을. 태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팔로 딸을 꼭 안았습니다. 그래, 영애야 들었지? 범인 잡았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날 저녁 한남동 저택은 묘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유리 가족은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도연이도 할머니의 복수가 이뤄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숙의 아들 진혁도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정숙이 유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유리야, 정말 다행이다. 어머님도 이제 편히 쉬실 수 있겠구나. 진혁이 한박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유리야, 축하해. 20년 만에 드디어 범인을 잡았구나. 유리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정숙의 얼굴이 조금 밝아져 보였습니다. 진혁도 안도하는 듯 했습니다. 유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정훈만은 달랐습니다. 서재에 혼자 앉아 김태수의 진술서를 다시 읽고 또 읽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완벽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딱딱 들어맞았습니다. 병원 기록, 차량 소유, 급작스러운 사직까지. 하지만 조수석 여자는 어디로 갔을까? 동승에 써두던 미경과 지영은 분명히 여자를 봤다고 했습니다. 김태수가 거짓말을 하는 걸까? 아니면 목격자들이 착각한 걸까? 정우는 노트에 의문점들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첫째, 조수석 여자의 정체. 둘째,
김태수의 차는 어디로 갔는가? 셋째, 왜 지금까지 숨어 살았는가? 새벽 2시, 정훈은 최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사님,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최 형사의 목소리가 피곤하게 들렸습니다. 무엇이요? 조수석 여자 말입니다. 김태수는 혼자였다고 했지만 목격자들은 분명히 젊은 여자를 봤다고 했습니다. 최 형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20년 전 일입니다. 목격자들이 착각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2명 다 똑같이 말했습니다. 젊은 여자가 조수석에 있었다고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최 형사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최 형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조사해 보겠습니다. 다음 날 최 형사는 김태수를 재신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정훈도 함께했습니다. 조사실에 다시 앉은 김태수는 어제보다 더 초췌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았고 손은 계속 떨고 있었습니다. 정훈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조수석에 누가 타고 있었습니까? 김태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정훈이 사진 2장을 김태수 앞에 놓았습니다. 이미경과 한지영의 증언서였습니다. 2명의 생존자가 모두 조수석에 젊은 여자가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김태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정훈이 더 압박했습니다. 당신 차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김태수가 더듬거렸습니다. 팔았어요. 언제 팔았죠? 한참 전에. 정훈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차량 등록 기록에는 당신 명의의 BMW가 2010년까지 있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김태수의 이마에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손이 와들와들 떨렸습니다. 정훈이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태수 씨, 누가 당신에게 자백하라고 시켰습니까? 김태수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입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습니다. 최 형사가 테이블을 탁 쳤습니다. 사실대로 말하세요. 김태수가 무너졌습니다. 2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흐느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김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범인이 아닙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누가 저한테 돈을 줬어요. 자백하면 가족을 살려주겠다고. 정훈과 최 형사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정훈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김태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릅니다. 전화로만 연락이 왔어요. 목소리도 변조되어 있었고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제 딸이 빚 때문에 위험했어요. 그 사람이 빚을 갚아준다고. 그래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거짓 자백이었습니다. 진짜 범인은 김태수에게 돈을 주고 대신 자백하게 만든 것입니다. 정훈은 조사실을 나와 유리에게 전화했습니다. 유리는 회사에서 회의 중이었습니다. 정훈의 목소리가 무겁게 들렸습니다. 여보, 김태수는 범인이 아니었어. 거짓 자백을 한 거였어. 유리의 손에서 휴대전화가 미끄러졌습니다. 쿵! 바닥에 떨어진 전화기 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진짜 범인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범인은 지금도 어딘가에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김태수의 거짓 자백이 밝혀진 후 정훈은 배우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김태수에게 돈을 주고 거짓 자백을 시켰는가? 정훈은 밤낮으로 금융 기록을 뒤졌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을 하나씩 추적하고 계좌의 흐름을 따라갔습니다. 일주일 후 정훈은 결정적 단서를 찾아냈습니다.
김태수의 계좌로 들어온 5천만 원. 출처는 페이퍼 컴퍼니였습니다. 한빛 종합상사라는 이름의 회사였지만 실체는 없었습니다. 정우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한빛 종합상사의 등기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대표이사 이름을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도 차명이었습니다. 정우는 법률 네트워크를 동원해 실소유주를 추적했습니다. 며칠 밤을 새우며 서류 더미와 씨름했습니다. 커피잔이 책상 위에 쌓여갔고 눈은 충혈되었습니다. 그 시각 한남동 저택. 박정숙은 창가에 서서 그림 같은 정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에 든 찻잔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찬물이 찰랑거리며 잔 밖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정숙은 잔을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김태수가 자백을 번복했다. 정숙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정훈이 추적하고 있어. 돈을 따라가면 나한테 올 거야. 손톱을 깨물었습니다. 입술도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정숙은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진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2번, 3번. 진혁이 받았습니다. 정숙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혁아, 큰일 났어. 한편 유리는 회사에서 업무에 집중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사건 생각뿐이었습니다. 김태수가 거짓 자백이었다면 진짜 범인은 누구인가? 왜 거짓 범인을 내세웠는가?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띠리링. 화면에 새엄마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유리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숙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리야, 오늘 시간 있니? 차 한잔 하자. 유리는 조금 의아했습니다. 평소 정숙은 먼저 연락하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유리가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정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북한산 입구에 조용한 찻집이 있어. 거기서 보자. 오후 3시. 유리는 북한산 입구의 한적한 찻집으로 향했습니다. 산자락에 자리 잡은 작은 한옥 찻집이었습니다. 주변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고 고요했습니다. 어디선가 까치 소리만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유리가 찻집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삐걱. 낡은 나무 문이 소리를 냈습니다. 안쪽 자리에 정숙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북한산이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정숙이 손을 흔들며 미소 지었습니다. 유리야, 여기. 유리가 다가가 앉았습니다. 정숙은 이미 차를 2잔 주문해 놓았습니다. 찻잔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정숙이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즘 힘들지? 사건 때문에 많이 지쳤을 것 같아서 위로해주고 싶었어. 유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정숙이 찻잔 하나를 유리 쪽으로 밀었습니다. 자, 마셔봐. 국화차야. 마음이 편안해질 거야. 유리가 찻잔을 집어들었습니다. 향긋한 국화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잔을 입으로 가져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찻집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정훈이 헐떡이며 뛰어들어왔습니다.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었고 눈빛은 다급했습니다. 정훈이 소리쳤습니다. 유리야, 안 돼, 마시지 마. 유리가 깜짝 놀라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찬물이 찰랑거리며 테이블에 흘러내렸습니다. 정숙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정훈이 다가와 유리의 찻잔을 확 낚아챘습니다.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정숙을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정훈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차에 뭘 탔습니까? 정숙이 눈을 크게 뜨며 황급히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니? 그냥 국화차야. 정훈이 휴대전화를 꺼내 최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사님, 지금 당장 여기로 오셔야겠습니다. 북한산 입구 소담 찻집입니다. 정숙의 손이 테이블 밑에서 파르르 떨렸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고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유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설마. 20분 후 최 형사와 경찰들이 도착했습니다. 차를 압수하고 정숙을 경찰서로 연행했습니다. 정숙은 차 안에서 계속 발뺌했습니다. 정숙이 소리쳤습니다. 아무것도 안 탔어요. 그냥 차예요. 오해예요. 경찰서 감식실에서 차를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과는 달리 독극물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국화차 성분만 나왔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저으며 여전히 의심을 이어갔습니다. 정숙이 미리 다른 잔을 준비한 것일까? 아니면 정말 오해였을까? 최 형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증거가 없습니다. 석방해야겠어요. 정훈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실체에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정숙은 석방되었습니다. 경찰서를 나서며 정숙은 유리를 돌아봤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마치 이겼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유리는 그 눈빛을 보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새엄마가 정말 날 죽이려고 했던 걸까? 다리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정훈이 유리를 부축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유리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비록 8년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살았던 새어머니, 아버지의 아내, 그 사람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니. 정훈이 유리 옆에 앉아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늦게 알아차렸어. 유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알았어요? 정훈이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김태수에게 돈을 준 페이퍼 컴퍼니를 추적했어. 실소유주를 거의 다 찾아냈는데.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그 회사가 장모님 명의로 되어 있었어. 유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새엄마, 명의요? 정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급히 달려간 거야. 혹시나 해서. 유리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짓 범인을 내세운 사람, 유리를 제거하려는 사람, 모두 정숙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무엇 때문에? 밤이 깊어갔습니다. 정우는 서재에서 자료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만 남았습니다. 사고 당시 조수석에 탔던 여자, 그 여자를 찾으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정우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조수석 여자 핵심 증인 진짜 범인을 아는 사람 펜을 탁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훈의 복잡한 마음과는 달리 동그랗고 환한 빛을 내고 있는 달이 떠 있었습니다. 정훈이 중얼거렸습니다. 반드시 찾겠어. 그 여자를 반드시. 다음 날부터 정훈과 최 형사는 2005년 당시 20대 중후반 여성들의 실종 신고, 이민 기록, 결혼 기록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늘 하나를 찾기 위해 건초 더미를 뒤지는 작업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일주일 후 정우는 한 가지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2005년 8월부터 갑자기 SNS 활동이 끊긴 여성 이예림, 당시 24살. 현재는 강남에서 술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정훈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 사람일까? 손이 떨렸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정훈은 최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사님 찾았습니다. 조수석에 탔던 여자를 찾았어요.
추적은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정우는 이예림의 주소를 확보했습니다. 강남의 한 빌딩 지하에서 술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블루문이라는 이름의 작은 바였습니다. 정훈과 최 형사는 함께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밤 10시 네온 사인이 깜빡거리는 강남 뒷골목이었습니다. 좁은 계단을 내려가자 재즈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어두컴컴한 조명 아래 몇 명의 손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바 안쪽에서 여자 한 명이 잔을 닦고 있었습니다. 44살의 이예림이었습니다. 짧게 자른 머리, 빨간색 블라우스, 지친 얼굴,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정훈이 바 앞에 앉았습니다. 최 형사도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예림이 고개를 들어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예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주문하시겠어요? 정훈이 명함을 꺼내 예림의 앞에 놓았습니다. 변호사 김정훈입니다.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예림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닦던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님들을 힐끔 보더니 예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님들 있어서 12시에 끝나요. 그때 다시 오시겠어요? 정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2시간이 흘렀습니다. 손님들이 하나 둘 떠났고 마지막 손님이 나가자 예림이 문을 잠갔습니다. 찰칵 자물쇠 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재즈 음악도 껐습니다. 반은 고요해졌습니다. 예림이 정훈과 최 형사 앞에 앉았습니다. 예림은 담배를 한 대 꺼내 물었습니다. 라이터 불꽃이 어둠 속에서 깜빡였습니다. 담배 한 모금을 깊게 들이마시고 후 천천히 연기를 내뱉었습니다. 최 형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2005년 7월 31일 어디 계셨습니까? 담배를 든 손이 공중에서 멈칫하였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예림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오래전 일이라. 정훈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예림 앞에 놓았습니다. 20년 전 예림의 SNS 사진이었습니다. 젊고 밝게 웃는 얼굴. 그 옆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정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남자가 누구죠? 예림이 사진을 보더니 눈을 감았습니다. 긴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20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예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만해요. 제발. 최 형사가 더 압박했습니다. 2005년 8월부터 당신의 SNS 활동이 갑자기 끊겼습니다. 왜입니까? 예림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담배를 떨리는 손으로 재떨이에 비볐습니다. 연기가 가늘게 피어올랐습니다. 정훈이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검은 BMW 사진이었습니다. 번호판 끝자리가 31번이었습니다. 정훈이 말했습니다. 이 차를 아십니까? 예림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훈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예림 씨, 당신은 그날 조수석에 타고 있었습니다. 목격자 2명이 증언했습니다. 예림의 몸이 와들와들 떨렸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한참이 흐른 뒤에야 예림이 손을 내렸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눈물 자국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예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저였어요. 조수석에 제가 타고 있었어요. 정훈과 최 형사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드디어 결정적 증인을 찾았습니다.
예림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날 우린 여행을 가는 길이었어요. 강원도로.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그 사람이 운전했어요. 술을 마셨는데도. 최 형사가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예림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20년간 짓눌러왔던 죄책감이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예림이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20년간 악몽을 꿨어요. 매일 밤 그 장면이 떠올라요. 하얀 차가 다가오고 쾅 하고 부딪히고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도망쳤어요. 우린 그냥 도망쳤어요. 정훈이 물을 한 잔 따라 예림 앞에 놓았습니다. 예림이 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잔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최 형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운전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림이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입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습니다.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림이 말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하지만 말하면 저 죽을 거예요. 정훈이 예림의 손을 잡았습니다. 보호해드리겠습니다. 경찰이 지켜줄 겁니다. 예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어머니도 무서운 사람이고. 최 형사가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어머니요? 예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가 더 무섭죠. 아들을 지키려고 뭐든지 하는 사람이에요. 눈빛이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도 협박했어요. 입 벌리면 죽인다고. 정훈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들, 협박. 모든 것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정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어머니 이름이 혹시? 예림이 정훈을 바라봤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너무 컸습니다. 최 형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예림 씨, 지금 당장 증인 보호를 신청하겠습니다. 안전을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예림이 눈을 감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벽시계의 째깍거림만이 발을 채웠습니다. 1분이 지나고 2분이 지났습니다. 마침내 예림이 눈을 떴습니다. 결심한 얼굴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돈을 받았어요. 20년 동안 매달 입 다물고 있으라고.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최근엔 더 많이 요구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직접 나섰어요. 정훈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 어머니가 누굽니까? 예림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마지막 망설임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20년의 무게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예림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리고 아들은. 그 순간 예림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화면에 알 수 없음이라고 떴습니다. 예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예림이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자가 왔습니다. 띠리링. 예림이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예림이 휴대전화를 정훈에게 보여줬습니다. 문자 내용이 보였습니다. 입 열면 네 가족이 위험하다. 마지막 경고다. 정훈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범인이 알고 있었습니다. 예림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최 형사가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당장 경호팀 보내세요. 증인 보호 필요합니다.
예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말해야겠죠? 정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전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이제 끝내야 합니다. 예림이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20년간 숨겨왔던 이름을. 하지만 그 이름을 말하기 직전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3번. 차갑고 규칙적인 소리였습니다. 예림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졌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삐걱. 철커덩. 경찰 3명이 들어섰습니다. 경찰임을 확인한 예림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최 형사가 예림에게 말했습니다. 증인 보호 조치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예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마침내 말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고진혁입니다. 박정숙의 아들이에요. 정훈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모든 퍼즐이 완성되었습니다. 진혁, 정숙의 아들, 힐튼 호텔 총지배인, 유리의 최측근에서 야비하게 정체를 숨긴 사람들. 최 형사가 즉시 무전을 켰습니다. 지금 당장 고진혁을 체포하라. 힐튼 호텔로 가. 새벽 2시. 경찰 차량 5대가 사이렌을 울리며 힐튼 호텔로 향했습니다. 위잉 위잉 위잉. 밤거리를 가르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진혁은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호텔 프런트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총지배인님은 1시간 전에 퇴근하셨습니다. 경찰이 진혁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옷장이 열려 있었고 서랍은 뒤집혀 있었습니다. 급히 짐을 싸고 도주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최 형사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공항이다. 인천공항으로 가자. 새벽 4시. 인천공항 출국장. 진혁은 검은 모자를 눌러쓰고 출국 수속을 밟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방콕행 티켓이 들려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었습니다. 경찰 10여 명이 출국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탁탁탁탁 구두 소리가 요란하게 바닥을 쳤습니다. 최 형사가 소리쳤습니다. 고진혁? 움직이지 마. 진혁의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경찰들이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진혁의 손에서 티켓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진혁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쭉 빠졌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흐느꼈습니다. 20년간 짓눌려왔던 죄책감이 터져나왔습니다. 진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경찰서 조사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진혁이 앉아 있었고 반대편에 정훈과 최 형사가 있었습니다. 옆방에는 유리와 태준이 모니터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진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최 형사가 녹음기를 켰습니다. 삑. 기계음이 울렸습니다. 2005년 7월 31일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진혁이 눈을 감았습니다. 2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진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예림이랑 강원도로 여행을 갔어요.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차를 몰고.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술을 마셨어요. 맥주 2캔. 괜찮을 줄 알았어요. 정훈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리고요? 진혁이 계속 말했습니다. 운전하다가 졸았어요. 순간 중앙선을 넘어갔고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흰 차가 보였어요.
브레이크 밟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쾅! 하고 부딪혔어요. 유리가 모니터 너머로 진혁을 바라봤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진혁이 오열했습니다. 겁이 났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저는 그때 24살이었어요. 잡히면 제 인생이 끝날 것 같았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래서 도망쳤어요. 예림이가 울면서 말렸지만 저는 그냥 도망쳤어요. 최 형사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 후로는요? 진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매일 악몽을 꿨어요. 20년간 단 하루도 편히 잔 적이 없어요. 진혁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자수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를 실망시킬 수 없었어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박정숙이 경찰에 이끌려 들어왔습니다. 수갑이 손목에 채워져 있었습니다. 찰그랑 쇠사슬 소리가 울렸습니다. 정숙과 진혁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진혁이 휙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최 형사가 정숙에게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아셨습니까? 정숙이 의자에 앉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재혼하고 3년쯤 지났을 때요.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제삿날이 7월 31일이더라고요. 진혁이가 사고 낸 날과 같은 날. 정훈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확인했습니까?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혁이를 불러서 물어봤어요. 처음엔 부인했죠.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어머니는 다 알아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 아들이 사람을 죽였다는 걸. 유리가 모니터를 주먹으로 쳤습니다. 쿵. 그걸 알고도 숨긴 거예요? 정숙이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자수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진혁이 무릎 꿇고 빌었어요. 제발 살려달라고. 정숙은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지키기로 했어요. 태준이 모니터 너머로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온몸이 와들와들 떨렸습니다. 최 형사가 물었습니다. 왜 유리 씨를 해치려 했습니까? 정숙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진혁을 회장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유리가 있는 한 불가능했죠. 유리가 정숙의 사악함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정훈이 유리를 꼭 안았습니다. 유리는 정훈의 품에서 흐느꼈습니다. 8년을 함께 산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며칠 후 법정이 열렸습니다. 진혁과 정숙의 과거가 모두 밝혀졌습니다. 진혁은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 고칠성의 폭력과 학대 속에서 어머니 정숙이 홀로 자신을 키웠습니다. 대학도 지방대를 겨우 나왔고 취직도 쉽지 않았습니다. 24살에 저지른 한순간의 실수가 인생을 망쳤습니다. 정숙도 비극적 과거가 있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정숙은 평생 가난과 싸워야 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지만 정숙도 명성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동창이었던 신영애는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유하고 예쁘고 공부도 잘하고 사랑도 듬뿍 받은 영애가 너무 미웠습니다. 정숙은 영애를 질투하고 시기했습니다. 영애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숙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2년간 태준의 곁에서 맴돌면서 의도적으로 다가갔고 영애를 잃은 아픔을 위로하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인 양 자신을 포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재혼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범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서 사건을 은폐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인 고진혁 음주운전 치사 뺑소니 증거인멸로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진혁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판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피고인 박정숙 살인 미수 증거 은폐 방조 범인 도피를 도운 죄로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정숙이 모든 것을 포기한 듯 눈을 감았습니다. 법정을 나온 유리는 엄마 영애의 묘소로 향했습니다. 정훈, 아들 도연, 태준과 함께였습니다. 최 형사도 따라왔습니다. 무덤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유리가 영정의 손을 얹었습니다. 유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잡았어요. 범인 잡았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20년 걸렸지만 끝을 냈어요. 태준이 무릎 꿇고 영애의 묘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애야, 미안해. 내가 못 지켜줘서 저 사람한테 속아서 미련하게 내가 바보였어. 목이 메었습니다. 이제라도 범인 잡았으니 편히 쉬어. 영애야. 최 형사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사님, 너무 늦었습니다. 20년이나 걸렸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저의 첫 사건이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서야 여사님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게 되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포근히 감싸주고 있었습니다. 마치 엄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의는 늦었지만 실현되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다시 여름이 왔습니다. 2026년 7월 31일, 영애가 세상을 떠나신 지 2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한남동 저택 거실에 다시 제사상이 차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유리는 엄마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검은 한복을 입은 모습이 단정했습니다. 옆에는 남편 정훈, 12살이 된 아들 도연, 그리고 74이 된 아버지 태준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향을 피웠습니다. 하얀 연기가 가늘게 피어올라 천장으로 스르륵 올라갔습니다. 창밖으로는 잘 가꾸어진 수목들이 단아한 모습으로 정돈되어 있었고 정원의 장미가 빨갛게 피어 있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도 매미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리가 절을 2번 올렸습니다. 이마가 방석에 천천히 닿았습니다. 눈을 감자 엄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환하게 웃던 엄마, 따뜻했던 엄마. 이제는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범인을 찾았고 정의가 실현되었습니다. 절을 마치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의 영정사진이 촛불에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유리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편히 쉬세요. 저희는 잘 살 거예요. 제사가 끝나고 음복을 나눴습니다. 조용하지만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도연이가 할아버지 태준 옆에 앉아 초롱초롱한 눈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태준은 손주에게 할머니 영애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얼마나 따뜻하고 다정하고 아름다웠던 사람이었는지. 저녁이 되자 유리는 힐튼 호텔로 향했습니다. 1년 전 정식으로 회장이 된 유리는 이제 호텔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태준은 명예회장으로 물러났지만 가끔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유리가 회장실에 들어서자 책상 위에 서류 한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신영의 장학재단 운영 보고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유리는 엄마를 기리기 위해 6개월 전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에게 교육 기회를 주는 재단이었습니다.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올해 첫 장학생으로 선발된 아이들이 20명이었습니다.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유리도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유리는 창가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엄마가 항상 유리 곁에서 지켜주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유리는 최 형사를 만났습니다. 강남의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최 형사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20년간 정말 길었습니다. 유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사님 덕분에 범인을 잡았어요. 고맙습니다. 최 형사가 잠시 침묵하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의 첫 미제 사건이었습니다. 매일 밤 꿈에 나왔어요. 하얀 SUV가 굴러 떨어지는 꿈.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제야 저도 편히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일상이 순순히 흘러갔습니다.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몇 주 후 유리는 교도소를 찾았습니다. 진역을 면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정우는 반대했지만 유리는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면회실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진역이 들어왔습니다. 수감복을 입은 45의 진역은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짧게 깎았고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유리와 진역이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서로 말이 없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역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유리야, 정말 미안해. 유리는 진역을 바라봤습니다. 분노는 이제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슬픔과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진역도 피해자였을지 모릅니다. 가난과 두려움의 피해자. 하지만 잘못된 선택을 했고 그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유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오빠, 15년 후에 나오면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시작하세요. 진역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유리는 일어나 돌아섰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앞만 보고 가야 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단풍이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유리는 가족과 함께 남산을 올랐습니다. 정훈이가 도연의 손을 잡고 걸었고 유리는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바람이 살랑살랑 불었습니다. 낙엽이 바스락거리며 떨어졌습니다. 정상에 올라 서울 전경을 내려다봤습니다. 도시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빌딩들이 솟아 있었고 한강이 유유히 흘렀습니다. 도연이가 엄마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할머니는 지금 어디 계실까요? 유리가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저 하늘 위에 계셔.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계신단다. 도연이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작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유리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느꼈습니다. 정훈도 다가와 두 사람을 감싸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고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또 몇 달이 순식간에 지나 겨울이 왔습니다. 펑펑 한방눈이 내렸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하늘에서 소리 없이 내려왔습니다. 유리는 한남동 저택 정원에 서서 눈을 바라봤습니다. 손을 펴자 눈송이가 손바닥에 살포시 내려앉았습니다. 차가운 기운에 마음속이 깨끗하게 정화되는 듯 했습니다. 집안에서는 정훈과 도연이 케이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유리의 43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촛불을 켜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유리는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엄마, 행복하게 살게요. 그게 엄마가 원하시는 거죠? 촛불을 후 불어 껐습니다.
연기가 가늘게 피어올랐습니다. 세월은 흘렀습니다.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서 옅어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유리는 매일 아침 일어나 엄마 사진에 인사했습니다. 회사에 가서는 열심히 일을 하고 저녁에는 가족과 저녁을 먹는 평범한 일상이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알았습니다. 봄이 오면 정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개나리, 목련, 벚꽃. 유리는 꽃을 꺾어 엄마 영정 앞에 놓았습니다. 여름이 오면 매미가 시끄럽게 울었습니다. 가을이 오면 단풍이 빨갛게 노랗게 각각의 색을 뽐내며 물들었습니다. 겨울이 오면 소복소복 아름다운 눈이 내렸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유리는 한층 성숙하게 성장했고 도연이도 무럭무럭 잘 자랐습니다. 태주는 늙어갔지만 여전히 건강함을 유지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유리는 엄마 영정 앞에 홀로 앉았습니다. 촛불을 켜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리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엄마, 저 이제 괜찮아요.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해요.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엄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유리는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밝고 둥그런 보름달이었습니다. 달빛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은은하고 부드럽게 집 전체를 감싸주고 있었습니다. 유리는 창가에 서서 달을 바라봤습니다. 엄마도 저 달을 보고 있을까요? 하늘에서 웃고 계실까요? 바람이 스르르륵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유리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정의는 실현되었고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엄마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가족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씩 행복한 삶은 계속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에 감상평, 등장인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을 남겨주세요. 저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